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성애에 관련된 우리 세미나가 또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날로 갈수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 마냥 주장하면서 그렇게 참된 것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동성애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진리이신 우리의 왕이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위대하심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발점이 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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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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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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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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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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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지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발 길 인도해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심은 우리 3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3절과 4번 더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위대하신 주 주님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리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거룩한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여 문을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어두워진 세상 하나님 날로 타락해가는 진리된 것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어두워져가고 혼란스러워져가는 이 세상
세상 가운데 참 진리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 선포하며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진리 되시고 의인하시고 살아계신 주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위국에는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간 세미나를 통해 참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올만한 것인지 우리가 밝히 알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 시간 참 진리 되신 주님과 주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들으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공부히 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참된 진리를 얼마나 세우는 거룩하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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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여 주소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정결된 삶인지, 무엇이 구별된 삶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상고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아버지여 진리를 진리대로 접하며 아버지여 우리 안에 아버지여 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예술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원없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죄를 향하여 주셔서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더 온전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삶 살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죄를 향하사 주문 놀라운 아버지와 주님들이 우리 성리로 이까지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와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불을 내려주옵시고 우리의 죄와 소멸과 어둠에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은 아버지 온전히 덜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느님을 열어주옵시고 크신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원함나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함께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며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스스로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와 통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이 나라의 민족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에 반드시 죄라고 명명한 것을 죄가 아닌 것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으로 문화로 흡수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아버지와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명절이라면 나름 명절 기간인데 여러분 이렇게 또 명절 기간 중에 또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염안섭 우리 원장님은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목사님으로 병원에서 원장을 하시는 원목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또 의사세요. 의사셔서 그 말기암 환자들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세례를 주시면서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막 말기암 환자라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또 목사님 모시러 가고 막 이런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고 어려워서 그냥 본인이 목사 안수를 의사시면서 받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세례도 하시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 김수인 집사님과 또 뭐 매일 같이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연결해서 이 동성애 혹시 뭐 오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아셔서 아실 텐데 저는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동성애 강의의 내용이나 뭐 흐름 자체도 뭐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단지 성경에서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범하고 여자가 여자를 범한 이 문제는 명백하게 죄이고 이것이 말세와 또 한 나라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온갖 차별법이라든가 뭐 인권조례라든가 또 온갖 법들로 이걸 덮고 문화로 이렇게 흡수해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계획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걸 정확하게 기도하고 대적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기도 중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심각한 거였구나. 특히나 저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제일 이 강의의 목적이 학생들 청년들에게 있는 게 어른들은 좀 분별력이 있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면 그건가 보다. 그리고 뭐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뭐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명확하게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또 오늘 이 시간 내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졸려오시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무신 건 동성애를 찬송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허구박지를 지르면서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귀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격려와 환영의 박수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90분 정도 시간 허락받아서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예수님 보혈로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있다가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기 암 환자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하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 요양병원을 개원해서 주로 말기 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었는데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의 진료 의뢰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뢰서를 받았을 때 일단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게 되면서 전국에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저희 병원에 오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 진료를 약 7만 번 이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즈 환자를 보다가 동성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돼서 이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말씀드릴 수 있게 되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기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 깊게 감사하고 있는데 한 가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오늘 혹시 동성애 간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와서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봐서 해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로서 환자를 본 이야기라는 주로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사진이고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성향은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을 때 절대 인간의 몸 안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성향은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의학의 결론인데, 그러면 어떻게 동성애를 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이분이 본인이 동성애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실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분은 충남 청양고추로 유명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었던 홍석천 초등학생을 그 마을에 함께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즉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성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가해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명 이상이고 300번 이상이 아니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옹호 문화나 동성애물을 학생들이 가까이 하는 것은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톡,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를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랭킹 3등인 분홍색 잭디라는 동성애 앱입니다. 저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즉 위치 추적 기능, GPS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랭킹 3등인 동성애자 앱인 저 분홍 잭디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바둑판 모양으로 보신 것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벗은 몸을 올로출로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맨 양쪽 하단에 보면 전반적으로 빨간 게 보이죠. 저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입니다. 본인의 성기까지 올 노출로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도무지 이것을 교육자료 쓸 수 없으니까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16남은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이에요. 그럼 중학생이 왜 동성애자 앱에 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클릭해서 읽어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남학생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이 학생이 중2인데 벌써부터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본인의 학문까지 광고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으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을 에이전으로 만든 죽음의 덫이 동성애자 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위쪽에 보시는 남색의 S라고 된 앱이 딕소라는 앱이고, 이 앱이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으로서 우리를 치면 카카오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앱이 혹시 청년 핸드폰에 깔려 있으면 100%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청년 청순들 중에 이런 앱이 깔려 있는 친구가 있나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청년들 빨리 옆에 한번 볼까요? 친구 깔려 있나? 그런데 이 PPT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라 다 교회 미리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이 이메일로 다 받으시면 되고,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의 모양을 눈에 익혀두시기를 저는 그만큼 부탁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여자 A전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율락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A전자 중에 성매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냐면, 대부분이 남편한테 에이즈가 옮았어요. 한 가지 예만 대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혈액 검사상 A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다 알고 있었냐라고 하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무서우니까 덜덜 떠는 목소리로 바로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어떡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말을 들었을 당시에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에이즈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 아기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오늘 언뜻 뵈니까 결혼 정경이 시작되는 청년 자매들도 더러더러 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 고백하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이런 거나 이런 게 깔려있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깔려있으면 우리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동성애자니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10m, 20m 찍히면은 오늘 이 중에도 누구 한 분 오신 거죠. 더러더러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나오시더라고요. 성소수자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말은 소수자라고 하지만 정말 이분들이 소수일까요? 모인 사람들을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MSM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항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동성애자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남성 간 항문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MSM 즉 남성 간 항문 성관계를 맺는 남자의 수가 약 6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고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고 이 시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진행되게 되는데 맨 앞 선두에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재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 제사장들이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맞춰 신었습니다.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만 놓고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 예술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맞은편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꼭 승리해야 될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퀴어 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두가 진행되게 됐는데 이렇게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무청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하는 분으로 보이시나요? 서울 광장에 있었던 퀴어 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일명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를 입고 본인의 엉덩이 항문 전체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남자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이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 동성애자 은어로 번개라고 하는데 번개가 뭐냐면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무슨 건물의 1층 남자자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두 남자 동성애자가 신속하게 바지만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항문 성교 동성을 하고 헤어질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인지 모르고 입고 온 분에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였는데 아까 보신 이 행렬을 줄줄 따라가다가 보시는 것처럼 인도에는 일반 시민들이 당연히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도에 여자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들 사이로 보시는 것처럼 쓱 들어가더니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 여성들은 당연히 일반 서울 시민들이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런 남자를 일명 뭐라고 부르죠? 바바리맨이라고 부르죠. 변태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한테 저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란 여성들이 그 경찰에게 이 남자를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경찰이 놀란 이 여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성소수자여서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성소수자고 동성애자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나쁜 언어 결약이 있는데 성소수자는 정신의학에서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성애는 하나일 따름인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잘생긴 20대 금발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아들의 야외 결혼식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들이 개와 결혼식을 열고 있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라고 끝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라면 과연 이 개를 여러분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 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개 고양이만 해도 뭐 그런가 하고 싶지만 말콤 브레너라는 이 남성은 보시는 저 돌고래와 1년 동안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 돌고래와의 성체험이라는 자서전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별난 사람 다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사진이 조금 끔찍하니까 나는 심약하다라는 분들은 제가 321하고 넘어갈 테니까 눈을 가려주시면 되는데 설명부터 할게요.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는 문제없다라는 합의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당연히 동성애 하나만 합의를 봤을 뿐인데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그해 1969년도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법까지 생기고 말았다는 거죠. 동성애 하나만 독일 시민들을 인정했을 뿐인데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까지 인정하게 된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런 법이 생기자마자 독일 전역에 동물 매춘업소가 생깁니다. 동물 매춘업소는 동물들이 근무를 하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업소에 있는 동물들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 업소인데 그 업소의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3, 2, 1 넘어갈 테니까 나는 좀 심약하다는 분은 눈을 가려주세요. 3, 2, 1 넘어갑니다. 이 개가 그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개의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들이 항문 색시가 터져서 장이 밑으로 빠져서 죽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이에요. 팔하고 목을 보면 개가 털이 빠져 있고 줄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개들이 이 업소에서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개가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죽은 개 시체가 대한민국에 나뒹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애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지하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이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과연 들겠습니까?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들은 성관계 대상이 되고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니까 책이 수북합니다.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더니만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천으로 뚫뚫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목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다가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절대 이 교수 아들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교수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 공개되게 됐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거죠.
지금 보신 이 백인 남성은 케네스 피니언이란 이름의 부유한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때문에 미국에 동물성애 처벌법이 생기고 맙니다.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은 이 남자 때문에 수간 처벌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남자가 동성애자였는데 동성애를 할 때 특별히 남자지만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자신의 학문을 다른 남자에게 제공하던 역할을 하던 남성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게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큰 동성애 성적 쾌락을 느낄 목적으로 급기야 남자 말과 동성애를 하게 됩니다. 남자 말, 즉 순말을 한 마리 사다가 훈련시켜서 그 남자 말이 이 케네스 피니언을 보면 동성애를 하도록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자신의 애인 말과 동성애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애인 말이 너무 심하게 동성애를 해서 이 케네스 피니언이 내장이 다 터져서 죽게 됩니다. 이 남자의 죽음이 너무 기괴했기 때문에 이 남자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미국의 유명한 영화제인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그만 대상을 받게 되면서 미국 시민들이 동성애자들이 급기야 나중에는 동물과도 동성애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국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되니까 드디어 미국 검찰이 출동해서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의 신원을 다 추적해서 조사해 보니까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이 바로 곧 한국의 조두순 씨 같은 아동 성폭행 범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수간 처벌법이 왜 생겼냐면은 수간하는 남자들을 싹 다 감옥에 가둬놓으면 아동들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아동 성폭행을 예방할 목적으로 미국의 수간 처벌법이 생겼고 이 한 가지 사건이 동성애 수간 아동 성폭행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람과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이 미국은 처벌을 하지만 대한민국은 수간 처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간 합법화 국가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가 합법적으로 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를 캡처한 건데 한 남자의 자신의 고민을 올린 글을 캡처를 했고 이 남자의 자기소개는 저 네모난 빨간색 박스인데 정말 끔찍한 말이지만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올 애기들 이러가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데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을 남겼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시키고 지어내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저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관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나의 실명을 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고 떳떳이 드러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단체 수간을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3월 14일 평택에서 이 회원들이 싹 다 동물들을 끌고 들어가서 몇 박 며칠로 나쁜 행동을 하겠다라는 공고인데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이 성소수자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맨 위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동물 성애자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어린 강아지 좋아하고 어린 개들 건드리다가 나중에 사람 애까지 건드리는 아동 성폭행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단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밑에 빨간 줄 친 남성은 읽어드리면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개인 치와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동물 성애하는 남성들이 치와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무조건 어린 개 좋아하는데 어린 개 자꾸 건드리다가 나중에 아동 성폭행까지 이어진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치와는 다 큰 성견이 돼도 제일 작은 개라 애초에 제일 작은 개인 치와를 자기 애인으로 선택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어떤 오해가 생겨서 사는 게 조금 힘들었다가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해서 오해가 풀려서 사는 게 다시 편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 아저씨가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데 이 아저씨가 치와를 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저씨 만날 때마다 남자 여자 사는데 치와 키우는 별 생각이 다 나가지고 제가 정신적으로 좀 시달렸다가 지금은 오해가 풀려서 이웃사촌으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세요.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질 것 같은 별로 무서울 게 없는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만든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 남자는 보시는 것처럼 다행히 일찍 조기에 발견돼서 반신불수까지만 와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팔, 왼쪽 다리는 다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엉덩이 쪽을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피가 24시간 줄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실시간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죠.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에이즈 장기 유행병원에 입원해서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에이즈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평생을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불쌍한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평균 요양병원 입소 당시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라는 거죠. 41세. 여러분 41세부터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이 남자가 꿈꿔왔던 미래였을까요?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남자는 처음 동성애를 했을 때, 항문성애를 했을 때, 항문에 손상을 입었을 때 얼른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동성애를 했던 걸까요? 이것은 사랑이나 인권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남자가 창피하게 자존심 있지 내 항문을 다른 남자한테 제공한다?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이에요. 이 전립선이 항문 벽에 붙어 있는데 항문 성교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변태적 성쾌감을 느끼는데 한번 여기에 맛을 보게 되고 중독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즉 여자는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남자만 만나면 내 항문으로 동성애 해줄 것만 기대하게 되는데 이 변태적 성쾌감이 마약 중독 비슷해서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이 남자처럼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하더라는 거죠. 절대 이것은 사랑이나 인권이 아니고 성중독입니다. 동성애가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동성애는 남성 간 항문 성교를 통한 전립선 자극, 변태적 성쾌감에 빠진 성중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끊는 게 뭐냐? 두 가지만 2년 동안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동성애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항문 성교를 2년 동안 끊으면 됩니다. 두 번째, 동성애 음란물 보는 것만 2년 동안 끊으면 누구나 동성애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를 끊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저희 병원에 전화를 주셔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현재 동성애 끊는 예배 상담 모임이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회비가 없고 그냥 기도하는 심령으로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 금요, 새벽,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열심히 드리고 화요일 저녁만 2년 동안 와서 열심히 이 문제 하나만 놓고 기도하고 상담 받으면 누구나 동성애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몇 명 정도의 형제들이 나는 동성애를 교회에서 배웠다 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이 청년들이 함께 온 친구들이 아니었고 모두 따로따로 오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동성애를 배운 경위가 동일했다라는 것이고 그 경위가 어떤 거냐면은 교회 초등부 수련회 때 초등부 수련회 캠프를 가서 방방마다 초등부 남학생들 10명, 20명이 배정을 받아 잠을 잡게 되고 그 방을 관리할 목적으로 초등부 주일학교 남자 교사 선생님이 함께 잠을 주무셨는데 이 주일학교 남자 교사 선생님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해서 2박 3일 동안 계속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성장 이후에 동성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더 깊게 인터뷰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진실 중에 하나를 추가로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남자 동성애자들의 성적 판타지가 뭐냐면 초등학생, 남학생 10명, 20명 데리고 2박 3일 자보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교회 초등부 수련회 교사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자처하는 동성애자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초등부 성교육 때 남자가 남자한테 성폭행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사항이 예견되면 꼭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가르쳐줄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초등부 성교육, 초등부 동성애 교육 표준화를 만들고 영상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김수진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영상과 이 강의 자료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을 현장에서 바로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부에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노트북 열어놓고
바로 우리 반 애들을 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꼭 초등학생을 둔 학부형들이나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한 번쯤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땐 그게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 정말 이 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 차별금지법의 법 논리를 만드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고 그 중에서도 현재 숙명여대 법대 교수 홍성수 교수가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홍성수 교수의 인터뷰를 모아서 보면 차별금지법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볼 수 있는데, 먼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혐오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놀려도 절대 이것은 혐오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처벌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현재 있다면 이 예배 이후에 저도 손 들었잖아요. 저랑 여러분들은 싹 다 인천경찰서에 끌려가서 이번 주일 저녁 예배부터는 다 경찰서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반대할 수 있는 거지 동성애 반대한다고 국민들이 감옥까지 가야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터뷰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TV토론에 나오셔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홍성수 교수의 논평이었어요. 저런 말하면 감옥 간다 이거였어요. 제가 당시에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 문재인 후보께 굉장히 호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분이 당선 확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국민들 앞에서 TV 토론에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선 이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진 않으시겠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작년 8월 7일 날 대통령령으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공표하겠다라는 내용을 듣고 저랑 부산대 김원평 교수님이 과천 법무부 청사앞에 가서 머리를 대머리로 밀고 삭발 시위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제 좀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삭발 시위를 한 다음에 당시 서울시가 39도가 넘는 열사의 더위였고 아스팔트가 40도가 넘어갔습니다.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청와대까지 걸어서 가면 3일인데 3일을 걸어가면서 도보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도착해서 48명이 혈서를 씁니다. 혈서 뭔지 아시죠? 이 손 찔러가지고 피난 다음에 편지 쓰는 거, 국가인권기본 반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왜 이렇게 아주 극렬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대통령령으로 공표하겠다는 국가인권기본계획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중에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빼내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한 거죠. 그 독소조항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부 정책에 차별금지법을 먼저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려고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투쟁이 실패를 하고 8월 7일 날 예정대로 국가인권기본계획이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정확히 일제신사참배 80주년 되는데 80년 만에 제2의 신사참배인 국가인권기본계획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옥죄고 있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처럼 동성애와 에이즈의 명확한 의학적인 문제를 말하는 의사는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방송 출연 금지를 시켜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전체주의인지 지금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의학적인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방송 출연을 금지를 시킨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자유주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약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이 대한민국 안에 동성애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유일한 채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한 명이라도 더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이상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에이즈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형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따라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져 있는 일형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에이즈 환자가 쓴 면도기를 내가 곧 이어 쓰게 되면 내가 에이즈 감염이 되는 거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 동성으로 말미암아 항문이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다 터져서 보신 것처럼 피가 24시간 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대변을 본 이후에도 피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휴지로 닦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데를 쓰게 되는데 비데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세척하고 드라이하는 약 5분 동안의 시간 동안 비데 노즐에
저 에이즈 환자 피 또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실시간으로 계속 때려 맞추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비대 노즐에 에이즈 환자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비대를 곧 이어 쓰게 되면 비대 스위치를 누른 순간 방금 묻었던 신선한 에이즈 환자 피,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100% 조준 사격에서 내 항문을 때려 맞추게 되는데 일반인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항문 질환으로 노출된 항문혈관에 에이즈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딱 하고 때려 맞으면 체내로 바로 진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에이즈 감염 우려가 상당히 높으니까 치질, 치열 등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에이즈 환자가 쓴 비대를 곧 이어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비대가 에이즈 환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기다렸다가 안에 쓰고 나오시면 곧 이어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대 쓰고 나온 분들 얼굴 한번 싹 보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얼굴처럼 은혜충만 성령충만 하면 그 비대는 쓰셔도 되고 비대 쓰고 나오면 얼굴 한번 싹 보니까 남자인데 귀걸이나 끼고 있고 얼굴이 야릇하게 줄줄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대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난 또 다른 저희 병원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진입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반신불수가 돼서 지팡이를 짚고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동성애자를 골라서 동성 성행위를 하는데 2시간이 안 걸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 회전을 도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서 쓰고 있는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불을 확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동성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말렸어요. 말리니까 이번에는 이 남자 동성애 2명이 병실에 다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동성애 항문 성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못하게 말리는 거죠. 그래서 병원 내의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이제는 이 남자 동성애자 2명이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만 있는데 오후 1시 정도 된 아주 해가 맑고 깨끗하고 좋고 내렸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20cm도 안 되는 좁은 아스팔트였는데 그 20cm도 안 되는 좁은 아스팔트 위에서 두 남자 동성애자가 옷을 또 홀랑 벗고 동성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들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도 절대 하던 동성애를 그치지 않으니까 이 핵인들이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 선생님들이 뛰어내려가서 이 두 남자 동성애 2명을 모시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듣고 제가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1978년도는 지금부터 약 40년 전이라 미국 사회가 약간 인종차별적인 색깔이 있어서 흑인이나 남미 계통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흑인 남미 계통은 빼고 사회 도덕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백인들만 대상으로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 파트너 수를 조사해보자 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28%가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 그리고 43%가 성 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이었어요. 이 당시는 SNS도 없었고 스마트폰, 집에 컴퓨터도 없을 때였어요. 전화하려면 집 전화로만 전화했었고 편지를 쓰려면 손으로 손편지 쓸 시대인데 이럴 때 벌써 500명, 1000명 이상의 성파트너 수가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지금 같은 이런 SNS 시대에서는 최소한 이 2배인 1000명 혹은 2000명 이상의 동성 성파트너 수를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0명 혹은 2000명 이상이랑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자들을 만나고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검사를 받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보건소를 갑니다. 보건소에 가서 저 에이즈 검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 제 실명이나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제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제가 토끼다 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보건소에서 제 피를 뽑은 다음에 정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고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해서만 에이즈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라고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일주일 뒤에 제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결과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께서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나 보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되고 꼭 암호를 통해 피를 뽑은 다음에 전화로만 결과를 확인하게 시키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네이버에 에이즈 익명 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성의 실제 사연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암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 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고민은 밑에 빨간 줄인데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건소 익명 검사상 내가 에이즈 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이 나를 창녀촌에 못 가게 관리할 것 아니냐. 즉 에이즈 감염 이후에 창녀촌에 못 갈까봐가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 위처럼 달렸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무얼 하던 국가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국가도 몰라 보건소 직원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가 공식 답변이었어요. 그럼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릴 여성들은 인권이 없는 걸까요? 즉 특권 수준으로 된 동성애 인권 때문에 여성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게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질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이 남자끼리 학문 성관계를 못하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시도하면 100% 대장이 자극을 받아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배출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100% 대변이 밀고 나오니까 동성애는 못하는 거죠. 대변이 막 나와버리니까.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센조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을 했는데 혹시 제 강의를 미리 들어서가 아니고 나는 센조이가 뭔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센조이가 뭔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있나 없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센조이는 동성애자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게 하기 싫으면 동성애는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동성애자라면 누구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자 둘이 동성애를 할 목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이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샤워기 쇠줄을 항문에 보시는 것처럼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수돗물을 틀면 저 물이 장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을 때까지 장에 물을 꽉 채우면 그 다음에 저 쇠줄을 뺍니다. 그러면 목표 지점은 양변기예요. 양변기로 100m 달리기를 막 뛰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장에 물이 차면 아까 설명 올린 것처럼 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양변기에 도착을 못하고 대부분은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대변을 발로 막 밟아서 하수구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게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빌려주시면 욕실 바닥의 오염이 상당히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센조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장이 깨끗이 청소가 돼서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성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원본 사진은 저 네모난 박스가 없어요. 그냥 원본은 올로출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걸 한번 보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하여튼간에 3일 동안은 잘라고 집에 불 끄고 누우면 천장에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자이크가 또 안 되겠다. 모자이크도 안 되고 완전히 이거는 다 가려야 된다 해서 저걸 일명 대빵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 대빵을 쳐야 된다고 저걸 딱 한 거죠.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런 거를 보고 충격을 받으니까 이 형제가 올려놓은 이 사진 밑에다가 나 정말 충격받았어 라고 댓글을 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만약 있다면 이 형제는 저한테 당신 나보고 충격받았다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해 감옥 가. 그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이 저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은 정상적인 국민의 감정까지도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센조이가 왜 보건 쪽으로 문제가 되는지 추가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이 센조이를 마친 다음에 다시 저 샤워기들을 보시는 저 샤워기 줄에 잘 돌려서 이렇게 접합을 시킨 다음에 다시 욕실벽에 걸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출장 나온 저와 같은 일반 애아빠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서 이 샤워기에 물을 틀고 샤워를 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 등을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혈액, 에이즈 샤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출장 나온 애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도 없거든요. 보통 양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물 틀어놓고 오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 등을 다 집어먹고 사는데 문제는 이 센조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전국에 오염 안 된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인천도 퀴어 축제가 지난달 말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퀴어 축제 끝난 다음에 대거 모텔로 이동을 했겠죠. 자기들끼리 또 이제 눈도 맞고 그 안에서 또 애들이 갔으니까. 그럼 그 일대 모텔들이 과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자 축제를 벌이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일대 모텔이나 호텔이 굉장히 센조이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우려도 한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태리 한 2년 전에 동성애 세미나를 하러 갔었는데 이태리도 동성애자가 많다 보니까 이 센조이 때문에 호텔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가 이태리 호텔에 가보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한국에 가면 이것을 알려야겠다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이제 드리는 거죠. 이태리 호텔에 샤워를 들어가 보니까 일반인은 샤워하고 아예 천정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샤워기가 붙어 있어요. 아예 줄이 없으니까 센조이로 오염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도 호텔에 가면 센조를 해야 되니까 동성애자들 센조하는 용으로 무릎 높이에 줄 샤워기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줄 샤워기로는 동성애자들이 센조도 하고 뒤처리도 하라는 의미로 달아 놓은 거죠. 전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샤워기로 샤워를 마친 다음에 저 혼자 방을 쓴 게 아니고 이태리 현지 한인교회 송 목사님이라고 아주 은혜 충만하고 좋은 젊은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 그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 센조라는 게 이런 건데 이태리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해결했다. 나도 한국에 이렇게 두 개를 달아놓는 것을 제안을 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시더니만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무릎 높이는 그걸로 했는데 어떻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유럽에 배낭여행 같은 데 갔을 때 절대 무릎 높이는 줄 샤워기를 하면은 샤워를 안 하니만 못하는 거죠.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나는 집에서 센조라고 나왔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샤워기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기가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올리고 있는데 중2가 벌써부터 센조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가자마자 동성애를 하는 아이예요. 만약에 동성애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힘든 센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동성애를 하는 장소가 호텔이나 모텔처럼 샤워기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그곳에 가서 센조를 하지 굳이 엄마한테 걸릴 것까지 가가면서 집에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마 밤길을 막 헤매다가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 얼른 검색한 다음에 번개를 하는, 즉 화장실 같은 데서 학문성교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아이로 생각이 되고 중2까지도 동성애 센조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한 가지 대표적인 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강의할 때 한 중학생이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서 한 가지 질문한 게 제가 또 약간 제 뭐를 좀 깼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중학생의 한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이 학생이 집에서 센조라고 나가면 다시 이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게 되니까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고무장갑을 끼고 김치도 썰고 깍두기도 버무릴 텐데 가족들이 그러면 동성애 병균을 다 집어먹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미국과 유럽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A형 간염 같은 것은 남의 대변을 내가 입으로 먹어야지만 감염이 돼요. 그런데 선진국은 남의 대변을 내가 입으로 먹을 일이 없는데 인도 같은 후진국들은 상수도 하수도가 아직 완벽하게 구별이 안 돼서 상수도 하수도가 만나는 지점이 생기면서 남의 대변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물을 마셨는데 오염된 물을 먹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A형 간염 같은 입으로 감염되는 그런 질환은 후진국에서만 있는 병인데 희한하게도 미국과 유럽의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남의 대변을 먹어서 감염된 질환들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는 논문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만약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동성애 온갖 병균을 가족들이 다 입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논문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남자끼리 학문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말씀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를 못하는 게 정상인데 동성애자들은 평생 이 어려운 통증이 많은 학문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이유가 피스팅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학문 선교 시 통증을 없앨 수 있었는데 이 피스팅이 단어가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어서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확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항문이 확 늘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문 선교를 당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항문 괄약근이 늘어나면 대변이 장에 찼을 때 밑에서 항문 괄약근으로 쪼여줘야지만 변을 안 쏟아낼 수 있는데 항문 괄약근이 늘어나다 보니까 변실금이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몸을 항문 장애자로 만들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동성애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피스팅 월드라는 다운 카페를 결정해서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공개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이거는 내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어서 내 항문을 확장시킬 사람을 찾는다라는 동성애자의 구인 광고인데,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라고 특별히 울산의 땡땡 씨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남의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다가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한데,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피스팅을 통과 의례처럼 해야지만 평생 동성애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피스팅을 당하다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피스팅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되는데, 그분이 맨 밑에 보시는 울산에 사시는 땡땡님이에요. 그래서 울산에 사시는 땡땡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 고1이 벌써부터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성적 지향이란 말도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도 사실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노란색 전단지가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인데, 시내 전봇대에 일제히 쫙 붙어 있는 것들을 사진 찍은 거죠. SM 속구함, 바텀 속구함이라고 돼 있는데, SM은 세디스 메조키스의 준말로 동성애 할 때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아프게 고문해야지만 만족해하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 친구들을 SM이라고 부릅니다. 섭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불러요.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 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부릅니다.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도 틱톡 아이디 8780으로 연락을 해보면 이 문제 남자랑 통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 동성애자도 어린 꼬마애를 찾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초보 가능, 어린분 가능이라고 어린애들을 찾고 있는데,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게 어떤 이제 마술을 뻗치고 있는 거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과연 누가 연락할까 싶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해서 내가 내 몸은 당연히 지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남학생이었어요. 그런데 SM 동성애 광고를 보고 까짓거 내가 한번 만나보자, 우리 동네 드디어 변태가 출연했으니까 내가 한번 축출해봐야겠다, 이런 호기심 반 재미 반 장난 반으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팔목에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팔목에 수갑 차도 내가 내 몸 당연히 지킨다 라는 다소 아니란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변 나오는 구멍을 요도로 하고, 요도는 소변 나오는 구멍이니까 어딘지 연상이 되시죠. 그 요도에다 갑자기 이 쇠 젓가락처럼 생긴 거를 팍 집어넣고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남학생들의 요도를 성고문할 목적으로 쓰는 요도풀이라는 기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쇠 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상대편의 요도를 최대한 성고문할 목적으로 쓰이는 이 무시무시한 일명 요도풀이라는 동성애 성고문 기구가 G마켓 등 대형 인터넷 마켓에서 단돈 19,000원에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팔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더 놀라울 따름인 거죠. 그럼 동성애자들은 G마켓에서 이 무시무시한 요도풀이라는 성고문 기구를 19,000원 산 다음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몇백 명, 몇천 명 남학생 요도를 이관으로 다 고문을 하면 이 기구를 통한 나쁜 세균의 2차 감염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저는 정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저같이 이런 사실을 먼저 한 의사가 보건복지부에 당연히 이런 기구를 잘 관리할 것을 정책 건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제가 국민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을 방송 출연 금지를 시켜서 못하게 막는 데에 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전단지가 과연 초등학교 인근에 버젓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이 전단지를 반대하는 순간 틱톡 아이디 8780의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고 이 전단지를 반대한 저 같은 애아빠들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전단지 내용을 보면 저는 저만이 느끼는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이름이 여만섭인데 전국이 다 섭구함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제 이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더 반대예요. 제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동성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 약값, 노후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한다라는 거죠. 이 문자 내용은 제 주변에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생겨서 이분이 에이즈 알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아직까지도 완치는 없어요.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매일매일 잘 먹으면 30년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되니까 잘 살 수 있는데 30년 뒤에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효과가 없으니까 다 에이즈로 처참하게 죽게 돼 있어요. 그래도 30년을 더 사셔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니까 이 에이즈 알약을 드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 약을 먹으려면은 병원에 가서 이 약값으로 내가 매달 낼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즈 환자가 저한테 병원을 소개해주고 내가 그 병원에 에이즈 알약을 타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매달 낼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금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서울에 뭐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고 양심 진료하고 약가가 싸다 보니까 이 병원에 이 환자를 의료할 목적으로 이 병원에서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문자를 드려서 환자 한 분을 의뢰할 테니까 환자가 그 병원에 매달 낼 에이즈 알약값 본인 부담금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니까 환자가 병원에 낼 약값 본인 부담금은 60만이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 나오면 그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병원에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를 받게 되는데, 이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줘 버려요.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을 먹다가 몸이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제일 A년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인하대에 입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대학병원에 입원해 보셨겠지만 대학병원 입원비 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우리가 함부로 못 가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인하대 병원 등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입원해 있는 동안 입원비, 치료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이 돼요. 그뿐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쓰게 되는데, 간병사 써보시겠지만 일반 환자 간병한 데는 간병사님이 하루 일당이 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발생하는 9만 원 일당 만드니라 서민들은 허리가 휘어요.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를 간병하려면은 간병사 일당이 하루에 2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매일 발생하는 간병사 일당 20만 원의 이 고가의 인건비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댁에 계시게 되면, 하여튼간에 병원에 없으면 집에 있는 거잖아요. 댁에 계시게 되면 에이즈 환자 댁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에서 못 믿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을 가야겠다. 그러면 매달 왕복 비행기값, 교통비가 발생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고가의 왕복 비행기값, 교통비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이 돼요. 그뿐 아니라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에이즈 알약을 잘 먹으면 3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점점 고령화, 노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에 어떤 것을 요청했냐면 우리의 노후를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여러분 치매가 오신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어도 싼 데가 한 달에 100만 원, 비싼 데가 한 달에 250만 원이니까 그 돈 매달 만들 수가 없어서 힘들어도 집에서 모시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는 게 우리 서민들의 애달픈 삶인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100% 비용을 국가가 다 지급을 해요. 제가 의료계에서 볼 때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이고 그 어떤 집단도 전혀 이런 혜택을 받는 집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보훈 대상자들보다도 동성애하다가 에이즈 걸린 분들을 훨씬 더 귀한 대접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저 노란색 육각형 기호가 동성애 사이트 기호인데, 동성애 사이트에 있는 동성애자들조차도 요새 노콘하지 않은 동성애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라는 글 올리고 있고, 노콘은 노콘돔의 준말로 콘돔 없이 동성애 하는 분들을 노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콘돔 없이 동성애하자 라는 노콘 동성애자에게 야 너 콘돔 없이 동성애다가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면 이 친구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나 어차피 에이즈 걸려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내 인생 다 책임져 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난 차라리 콘돔 없이 동성애하다가 에이즈 걸리는 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답을 한다는 거죠. 즉 과도한 동성애 복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에이즈 환자 수가 무려 35%가 줄었습니다.
미국의 동성애가 많으니까 에이즈가 늘 것 같아도 미국은 에이즈 수가 매년 줄고 있어요. 왜냐? 미국은 에이즈에 걸리면 약값은 내가 내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국가, 동성애 천국인데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 수가 대한민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는 35%의 에이즈 환자가 줄 동안 우리나라만 이렇게 에이즈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지금 동성애 정책, 에이즈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사회적 비용 문제가 생겼는데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4조를 초과한 첫 해였고, 작년 2018년도는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사회적 비용 얼마가 발생했느냐? 8조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8조가 넘는 사회적 비용이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발생했다라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왜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국가, 에이즈 복지국가인데 이것 한 가지가 남아서 지난 대선 때 동성애 단체는 이것을 해달라라고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부탁을 했고, 이분들이 이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되기 일보 직전이라 제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트랜스젠더 내용인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고가의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환 수술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신 성형 수술이에요. 그래서 성형외과마다 값을 다르게 받는데 제대로 잘한 데 가려면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온몸을 다 뜯어 고쳐주니까 1억 정도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억이 넘는 이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는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되게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남자가 여자 되겠다는데 총비용의 80% 내주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성들 쌍꺼 풀하고 코 높이는 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대선에 후보로 나섰던 유력 후보 중에 이재명 현재 경기지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곧 이어서 있을 대선 때도 상당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2년 전에 이분이 공약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아서 다음 대선 때 이것만큼 좀 철회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2년 전에 어떤 대선을 공약을 내셨냐면은, 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전국 관공서 직원, 관공서 직원이니까 공무원을 뜻하는 거죠. 전국 관공서 직원과 은행 직원의 30% 이상을 성소수자로 채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다라는 당시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에이즈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방치할 경우 나라가 하나 없어질 만한 문제의 폭발력을 지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주장하기를 꼭 동성애한다고 에이즈 걸리는 게 아니고 콘돔만 잘 사용하면 에이즈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이고, 보시는 것처럼 콘돔의 에이즈 예방 실패율이 15%, 콘돔만으로 결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세벤이라는 기독교인이 우간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간다를 살릴 목적으로 콘돔 장려 정책을 핀 게 아니고 동성애 처벌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간다는 대한민국처럼 동성애 합법 자유국가가 아니고 동성애하다가 적발이 되면 감옥에 3달씩 들어가니까 동성애자들이 무서워서 동성애를 끊기 시작했고, 그 결과 60%의 에이즈 환자 수가 현재 아프리카 우간다가 4%까지 떨어집니다. 즉 동성애 문제는 분명히 정책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 동성애 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좀 인권 침해적인 성격이 있어서 우간다처럼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가 아니고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정손톱의 주인공인 젊은 여성이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로 사실로 믿고 활동을 하다가 일생일대 비극을 맞이한 한 여성의 실제 사연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여성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성매매 업소에 2년 동안 취직해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한 동안 손님들한테 콘돔만 잘 사용시키면 에이즈나 성병 어떤 것도 안 걸릴 수 있다라는 거짓말로 사실로 믿고 활동을 한 다음에 2년 만에 업소 생활을 청산하면서 청산 기념으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온갖 병은 다 걸렸었다는 거죠. 절대 콘돔으로 에이즈나 성병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 단체를 가로막고 괴롭히느냐라고 말하지만 이게 사실과 정반대라는 거죠. 이 공지사항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공지사항에 올해에 동성애 혐오 인물 3인방이라고 해서 동성애자 주적 3명을 살생부를 띄웠는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저의 여만섭이에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이자, 저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 강의의 주요 주제는 동성애 실제 모습과 동성애가 에이즈 걸리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한다라는 지극히 사실만을 말할 뿐인데 겨우 이런 말 한다고 제가 대한민국 동성애자 주적 3명 살생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동성애 혐오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신 것처럼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 뒷조사라고 해칠궁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제 핸드폰에 테러 문자가 오는데 이태원에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불러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는 그런 문자를 봐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기도하고 웃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웃고 넘어가냐면 아 내가 그 친구들 볼 때 매력이 있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수염이 멋으로 기른 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저는 운전기사도 없고 보디가드도 없고 당연히 그냥 혼자 저 가방 하나 메고 전국을 다 다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랑 함께 하시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어떻게 어쩌다 보면 진짜 위험할 때를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강한 인상을 줘가지고 뭔가 제압을 해보려고 좀 길러봤는데 효과가 있나 없나 잘 모르겠어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냥 웃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70인 할아버지신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 아버님한테 테러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버님이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 라고 하셔서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남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70인 할아버지시고 대머리신데 희한하게 그 테러 문자를 받은 이후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애들한테도 조금씩 무슨 일이 연달아 생기면서 제가 결국에 이제 기도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하고 애가 셋인데 다 외국으로 보내라는 뭔가 기도가 있는 감동이 있어서 2년 전에 우리 아내하고 애 셋이 다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 막내 꼬마가 3돌이 안 됐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걔가 이제 5돌이 아직 안 된 거죠. 2년 전에 갔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봤을 거냐면은 차별금지법에 일단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내 아들을 사랑하면은 차별금지법을 아버지 돼서 막아서 순전한 기독교와 복음을 후대에 전승하는 게 진짜 부모님의 사랑이지. 어떻게인지 공부 막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지. 이렇게 내 아들 하나, 내 딸 하나 바라보고 살면요, 결국 자식 망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꼭 이 시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서 순전한 복음을 우리 후대에 계승할 시대적 사명이 이 시대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동성단체가 강력해져서 한국교회가 거의 KO 일보 지점까지 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 단체가 순수 인권 단체가 아니고 정치 결사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우리가 뭐 정치 알았습니까? 우린 그냥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정치 결사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보시는 것처럼 통합진보당이 뭐하다가 해산된지 다 아시죠?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이석기 씨가 통합진보당 당원을 모아놓고 가스총을 조립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대한민국 기관시설을 타격해서 접수한 다음에 북한 인민군이 넘어오면 넘겨주자라는 이상한 계획을 짜다가 적발이 돼서 이석기 국회의원은 감옥에 가시고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이 됐는데 당연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되자마자 노란 줄친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단체 A단체는 일제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규탄 성명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위에 빨간 줄입니다. 통합진보당 3만 당원이랑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통합진보당 최후의 호위무사 세력을 자처한 세력이 바로 성소수자 단체였어요. 그럼 통합진보당과 성소수자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된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위원장 정민석 씨가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직전 대표였어요. 그리고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 곽희경 씨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영포지구 대의원 출신입니다. 즉 통합진보당 세력과 동성애자 세력이 사실상 정치 결사체로 묶여져서 그간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서 공산주의도 자유인데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공산주의 대회 이름이 막시즘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열리고 있는 공산주의 대회인 막시즘 대회의 주요 주제가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예요.
그리고 노동자연대는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는 공산주의 기관 잡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공산주의 기관 잡지인 노동자연대의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 곽기경 씨가 글을 기고한 것을 본다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한다. 즉 대한민국의 동성애 인권운동은 분명히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산주의에 대해 포스터인데 주요 주제 6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당당하게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우리나라의 일부 기독교 교회 중에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하셨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일부 교회들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앞선 교회가 향림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요? 향림교회. 그럼 향림교회는 왜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향림교회에서 하나님과 만난 동성애라는 예배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향림교회의 영적 실체가 다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위인맞이 환영단 공개세입니다. 왜 위인인가? 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님을 위인으로 보게 되었는가? 라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 교회가 바로 향림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김일성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향림교회는 하나님만 섬길지 김일성만 섬길지 저는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요. 2015년 12월 연말에 광화문 일대에 민중 총궐기대가 있었고 그게 바로 촛불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은 우리가 그 의미를 폄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순수한 국민들이 어떤 염원이 담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촛불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섞여 들어와서 보시는 것처럼 성소수자 궐기대를 광화문에서 그때 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소수자 궐기대를 촛불 사이에 섞여 들어가서 열었는데 주먹 펀치를 대한민국에 날려서 대한민국을 한번 전복시켜보자 라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포스터에 우리가 차별받아서 대한민국을 부술 수밖에 없는 성소수자 차별 이유를 다 이렇게 적어서 왔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의료계였으니까 의료계에 대한 한 것만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보라의병원 에이즈 감염인 차별치료 논란, 즉 시립보라의병원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화가 나서 대한민국을 부술라고 광화문 일대로 집결을 했다라는 건데 먼저 당시 시위 모습 보여드리면 정경버스 부수고 초록색 옷을 입은 남성은 위 사진 보는 것처럼 정경버스 주유구에 딱 붙더니만 밑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주유구에 불을 붙였었어요. 저 불이 예수님 은혜로 꺼졌길래 망정이지 저 불이 만약에 연료통까지 들어갔으면 위에 보신 사진처럼 정경버스 뒤에 우리 정경들 수천 명이 앉아 있었는데 최소한 저 버스에 붙어 있었던 몇십 명의 정경은 불에 타 죽었을 거예요. 저 정경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학생들 친구예요. 그 학생들 친구를 수십 명을 태워 죽여서라도 이루고 말겠다는 서울시립보라의병원 에이즈 감염인 차별치료의 논란이 뭐냐? 이런 겁니다. 동성애 에이전자가 사랑니가 썩어서 보라의병원 치과에 갔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잘 뺐습니다. 그런데 뭐가 화나서 이렇게 광화문 일대에 집결을 했느냐? 이런 거였어요. 사랑니를 빼니까 피가 줄줄 나오는데 이 피에는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계속 분출이 되니까 이게 만약 치과 침대에 그냥 떨어지게 되면 이 치과 침대에 살대고 치료받을 일반인들은 기분이 좋진 않겠죠.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치과 침대에 비닐을 냈습니다. 이게 불만이라고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뭉친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감히 너희 일반인들이 우리 동성애 에이즈 환자님 진찰 받는데 건방지게 부스럭대게 비닐을 대 다 죽어봐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 수십 명이 죽어야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이 귀족화됐다는 거죠.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명의 프랑스 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셸 푸코입니다. 홍석천 씨하고 많이 닮았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동성애자였고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60도 못해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번째 프랑스 학생 알투세르인데 눈빛이 벌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신질환자였고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목 잘라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즉 동성애 옹호 철학을 만든 프랑스 철학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젠더 혹은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젠더라는 말을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처음으로 지구상에 맞는 사람이 저 존 먼이라는 의학자인데 당시 존스홉킨스 병원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스홉킨스 병원이 세계 최초로 성 전환 수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수술 방법은 개발이 됐지만 환자를 못 찾고 있다가 저 귀엽게 생긴 데이비 라이머라는 꼬마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됩니다. 저 데이비 라이머가 쌍둥이로 출생을 했는데 2살 때 이제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포경수를 시켰는데 애기 고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르다가 잘못 잘라서 애기 고추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포경술 이후에 고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잘리면은 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형제님들은 포경술 무사히 잘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만 가지고도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뉴스를 듣고 존 머니가 이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대개 아들이 고추가 없었으니까 차라리 여자로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 아이를 2살 때 여자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존 머니가 계속 개입해서 이 아이 때문에 젠더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젠더 트랜스젠더가 좋은 의미로 이 존 머니에게서 전 세계 확산이 되게 돼요. 그런데 막상 이 젠더 트랜스젠더라는 말의 주인공인 데이비 라이머는 성장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존 머니는 악마 같은 사람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존 머니가 뭐가 나쁘냐라고 물어보니까 데이비 라이머가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수술받은 여자 꼬마였을 때 하루는 이 존 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예요. 너 진짜로 여자로 살려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성실습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포르노를 틀어주고 이 아이는 당연히 여자 역할을 했지만 남자 꼬마를 데리고 와서 서로 포르노를 보고 따라하는 성실습을 시켰는데 남자 역할을 누구 시켰냐? 데이비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 브라이언을 시켰어요. 형제끼리 성실습을 하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행동인지 몰랐고 존 머니가 시키니까 무작정 따라했지만 성장한 이후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알아서 이 데이비 라이머는 38살 되는 해 총으로 머리 쏘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성실습 남자 역할을 했던 형 데이비 브라이언은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죽어버려요.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아들 둘이 죽은 것은 존 머니의 악마적인 실험 때문에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래봤자 죽은 아들들이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에 젠더 트랜스젠더 단어가 좋은 단어로 유통이 되고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젠더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젠더로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존 머니 악마적인 실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군대 혹시 갈 남학생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군대 갈 예정자다. 아니, 손든 친구들이 있네요. 아, 그럼 이거 좀 설명 좀 할게요. 저 무지개 육각형 기호가 동성애 사이트 기호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무지개 육각형이 떠 있다 그러면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사이트에 군인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걸 좀 캡처한 거예요. 먼저 15사단 나랑 군대에서 몰래 만나서 학문성교 동성애 할 사람 나와라 라는 광고에서 클릭해 보니까 엉덩이형을 다 보여주면서 나랑 동성애 하자. 그런데 원본 사진에서 네모난 박스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모난 박스는 다 제가 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군대에서 내 엉덩이형물을 올로출로 사진 찍은 다음에 동성애 광고를 올리는 군대를 믿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만 봐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모만에서 동성애다라고 자랑 사진까지 저렇게 올리고 있어요. 초급 간부도 동성애 요청 광고하고 있고 장교도 부사관도 부사관은 직업군의 부사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삼성 장군 운전병은 장군님 차에서 나랑 동성애하자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 삼성 장군님은 내 차에서 동성애를 한다는 걸 알고나 계실까요? 사령부에서도 동성애 하자라고 광고를 올리고 심지어 밀리터리 게이 파티까지 열고 있는데 밀리터리 게이 파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예요. 북한 핵의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군인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대담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를 하는데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이 5분이 계신 거예요. 이 의원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사까지 공동 주최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5명의 의원님 중에 제일 잘 알려주신 분은 얼마 전에 자살하셨던 노회찬 의원이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군형법 92조 6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군대 안에서 남자 군인 둘이 학문 성교하다가 적발이 되면 예를 들면 끼 안고 키스하고 이런 거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학문 성교를 해야지만 처벌이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에서 남자 군인 둘이 학문 성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문 성교를 하다 적발이 되면 처벌받는 법이 군형법 92조 6입니다. 그럼 군형법 92조 6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져야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동성애 인권을 침해한다고 작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10분이 이 법의 폐지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예요. 이 법의 폐지안이 국회에 올라오니까 어떤 단체가 아스팔트에 서서 군형법 92조 없애야 된다라고 데모를 해서 힘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단체가 나왔습니까? 노동제한대라고 돼 있죠. 노동제한대가 뭐 한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단체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군형법 92조가 무너지게 되고 대한민국 군대 안에 동성애 에이즈 확산이 무섭게 벌어지게 되면 과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의 돼지 3부자 중에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하겠죠. 북한의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할 만한 일을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단체가 이렇게 기류해서 해주고 있다? 이 뜻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음미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누군가는 이 사람들 맞은편에서 군형법 92조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을 해야지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 반대편에서 군형법 92조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이 세 명이 원한 대로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군형법 90조 6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손주가 군대 갔다가 학문을 잃어버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손든 남학생들도 군대 갔다가 학문을 잃어버리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손 던지고 다시 한번 들어봐. 아니 이렇게 좋은 청년들이 저 청년 얼마나 잘생겨서 저런 청년들이 가가지고 엄한 일 당하고 오는 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는 거를 막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작년에 국가인권기본계획 통과가 됐지만 1년 동안 차별법을 막았던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서명운동이에요. 서명운동. 어차피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표가 많으면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서명해달라고 요청할 때 서명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 청원에 서명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도. 네이버 아이디나 트위터 아이디나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으면은 누르기만 하면 서명 하나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서명을 못합니까? 아마 몰라서 못하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면은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서명운동 정보를 어떻게 매일 내가 받아볼 수 있느냐?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어요. 그럼 뭐 한대냐? 서명 정보만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한 번씩만 들어가셔서 내가 오늘 할 서명만 꾹 눌러주시면 대한민국 다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손든 남학생들 한 분도 지켜주고. 그런데 내가 점심 먹고 나서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BTS 방탄소년단 뭐 하나 이런 거 들어가고 딴 연예인 뭐 하나 들어가고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 다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서명운동 하겠다라는 분은 이따가 본당 뒤에 종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름만 쓰시면 돼요. 이름만. 그러면은 제가 그 이름 쓰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이 동성애 반대 서명운동은 카톡방 주소를 문자로 넣어드리면 이 문자가 오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 카톡방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가셔서 오늘 서명할 거 한 번씩만 눌러주면 대한민국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방송인데 한번 적어보세요. 이름이 레인보우 리턴즈입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레인보우가 무지개란 뜻이죠. 리턴즈가 되찾아온다는 거죠. 레인보우가 동성애 상징처럼 돼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건데 레인보우 리턴즈입니다. 이 레인보우 리턴즈가 동성애에 대한 바른 정보를 주는 게 주요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군형법 92조를 폐지안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10명이 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깰려면 1번 서명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무조건 이 법이 국회 통과하려면은 10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한 명만 빼면 9명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10명에서 한 명만 빼면 9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취소가 돼버려요. 자동. 법안이 자동 폐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10명 밑으로 국회의원을 떨어뜨리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 10명 국회의원을 다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서 의원님이 군형법 90조 폐지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름 빼라. 만약에 이름 안 빼면 내년 총선 때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원님이 우리의 중심을 들어주시고 내가 이름 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넘어가지만 끝까지 나는 강행하겠다라고 그러면 정말로 내년에 낙선운동을 펼쳐서 몇 명 떨어뜨려 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 고향이 어디니까 혹은 우리 부모님이 누구 찍으라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투표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치인은 우리가 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정치인은 떨어뜨리고 이렇게 될 때가 오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100년, 200년, 300년 후까지 우리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낙선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만나달라 그러면 안 만나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분들이 선거운동할 때는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하시지만도 당선이 되면 일단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 방송에서 구독자 수가 2만 명, 3만 명 이상이 되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만 명, 3만 명을 보시는 거죠. 그럼 만나면 뭐합니까? 군형법 92조 여기서 이름 빼셔라. 우린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인보우 리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2만 명, 3만 명이 넘어가면 우리가 정말 의원님들한테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분들한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내가 정치인으로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이거예요. 그런데 시작한 지 한 3달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3만 명이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일단 뜬 거죠. 비행기 떴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리턴즈 찾아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데 10초면 됩니다. 근데 이 10초가 나라를 살리고 아까 손든 남학생의 학문을 지켜주고 그 10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아까 손든 남학생 제가 2-3명 봤거든요.
저 남학생들을 한 분 지켜줄 사람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뭐 상관없다 하는 분들은 누르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 꼭 눌러주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이제 서울광장에 있었던 퀴어 축제 때 내가 정말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서울광장의 퀴어 축제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라는 피켓을 저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저걸 보여주는 건데 제가 동성아지 주적 3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저거를 들고 있으면 당연히 맞아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전혀 끝날 때까지 조금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 저 메시지가 뭐냐면 그 안에서 아까 보여주는 것처럼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제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실 것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신 거죠. 저는 저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월간조선에 나라 지킨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 이적을 막겠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4페이지 정도 실었습니다. 월간조선의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이런 기사 나가면 누가 볼까 싶지만 이게 월간조선 인기 기사 1위가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기독교인들이 일단 불붙기 시작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 99%는 마음속에 동성애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못하는 이유가 이런 말 했다 그러면 공격받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뿐인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먼저 몸에 확 불을 붙여가지고 한국 사회에 떨어지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KBS 9시 뉴스에 에이즈 급증 대책은 없는가라는 인터뷰도 했었는데 얼굴 보시는 것처럼 아무 인터뷰할 생각이 대비가 안 된 얼굴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평소랑 똑같은 날이고 똑같이 진료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원무과로 전화가 옵니다. KBS 9시 뉴스인데 지금 내려가는 길이니까 퇴근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오후 5시 되니까 정말 KBS 9시 뉴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한 3분 정도 찍더니만 올라가자마자 5시에 찍었는데 그날 밤 9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9시 뉴스가 금방 됐냐라고 해당 기자님께 여쭤보니까 그 기자님이 저랑 전혀 모르는 사이고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난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KBS 9시 뉴스가 아는 의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이즈가 급증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니까 이것을 막을 방법이 뭔가 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어느 의사도 인터뷰를 하겠다는 의사가 단 한 명도 없고 인터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그런 말 했다가는 동성애 단체한테 테러를 받아서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들은 기자님이 인터넷에 동성애 검색하니까 제 강의가 검색이 돼서 이 사람은 인터뷰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전화하고 막 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나왔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분명히 홍해를 가르고 혹은 거인 장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뜻은 정확했지만 누구 하나는 있어요. 누구 하나는 10대 다윗이던 80이 된 모세가 있던 누구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 별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저 하나가 있었으니까 9시에서 나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인천에 누가 있냐는 거지. 인천에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 안 하면 할 사람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셔.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모세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쓰시고 인천 땅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오늘 강의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